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전 1편 31장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기님께서 탕강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김명용 성도를 만난 과정까지가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도전 1편 31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봉께서 집이 워낙 가난해서, 학봉은 상기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시죠. 그래서 15살 되시던 무렵에, 독이 이제 독이 15년이 됩니다. 그리기를 중단하시고 집신을 삼아서 팔기도 하시며 사방을 유랑하시니 정읍산 부여곡 아래서 삼판군 되시고 보리도 베시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16살 되시던 해에 하루는 금산사의 심원암, 이 심원암은 어디냐면은 그 정문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가 이제 안양동 있죠? 안양 쪽으로 가서 빠지는 길에 거기로 쭉 안으로 들어가면 심원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사색을 잠기기도 하시더라. 6절에 은양덕이 아까 말했던 고부 은씨가 부자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해 이제 고부의 그 부자였던 은양덕이 이렇게 이제 구릿골의 금광에서, 자, 구릿골 금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변을 처음 개창을 하실 때 그 옥상강산 사무실이었던 곳이 바로 금광, 이 구릿골 금광이 있던 이 자리입니다. 원래 금산사는 자체가 금산입니다.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금산이고, 그때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니까 금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금이 아니라 실제 안에 금을 캐러 가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 환평에 사는 형렬의 집에 거처를 정하니 학봉께서 동행하시어 함께 머무르시며 금을 캐시니라. 그러니까 김명용 성도와는 지난 시간에 1편 30장에서 같이 이렇게 만났던 내용이 소개됐고, 그때 같이 만났던 분이 고부 은양덕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 기거하시면서 지냈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학봉께서 양덕 형렬과 함께 금강에 가시어 초롱을 만들어 어디 속에 넣으시고 머리를 쓰시니 캄캄한 굴속이 환해지더라. 이런 조화 도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김명용 성도와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불출함, 그리고 형렬 성도의 집, 환평에 있던 집에서 이렇게 만나셨다 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왔고요. 자, 32장으로 넘어가면은 천지신명이 늘 의모함, 학봉께서 성년기를 맞아 자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여서 부르는 말. 자를 사자 옥이라 쓰셨다. 사옥께서 17살 되시던 해에 정해년 어느 날 외가에 가시는 길인데 어떤 술 주정꾼이 무고히 폐옥을 가하거늘, 이때 아무도 대응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큰 돌 절구통이 날아와서 주정꾼의 머리를 덮어 씌우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갇히게 됨으로써 사옥께서 아무 일 없으신 듯 그제를 떠나시게 되었다. 이것은 천지 신명들이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옥을 의모함이더라. 상경께서 이제 다니시면은 팔자 모양의 글자가 새겼다고 하는 거죠. 좌우로 신명들이 들어서 가지고 팔자 형태의 이제 어떤 대팔문, 이제 그런 신명들이 둘러섰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을 따라 진외가 두숭산 기슭 장문리에 가서 잠시 사시니 그 집은 떼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떼라고 하죠. 잔디는 잔디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떼짱이라고 하잖아요. 그 떼짱을 떠서 따북따북 지은 떼집이더라. 그러니까 흙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에 워낙 쥐가 많거늘 하루는 사옥께서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시니 그 뒤로는 쥐가 온데간데 없더라 돼 있는데요. 바로 이 떼집이 보면 이제 그 상님께서 10살 때, 증언에 의하면 10살 때 원래 주막을 했던 집인데 그 이후로 잘 안 되다가 지금 이 집에서 지금 사시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3장. 자, 청수함에서 만나신 수월. 지금 상계님께서 당시에 계실 때 워낙 인물이 출중하시고 또 그런 기운이 있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흠모를 하게 되는데요. 4명의 여인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의 여인이 상계님께 이제 대시를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이 지금 김평창의 소실이었던 이제
소실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백남신의 아우 소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수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승 화공이 또 이렇게 상님께 대시를 하는데요. 총 4명의 여성이 상님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상님께서 이곳저곳을 유랑하시다가 17살 되시던 기축년의 가을에 내장산에 들어가셨다. 내장산은 우리 정읍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노을이 지는 단풍을 보시며 산에 오르셔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눈시울을 적시다가 바위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 날은 저물고 사위가 고요한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 청수함에서 젊은 여인이 홀로 불공을 들이고 있더라. 사후께서 여인에게 물으시기를 어인일로 적적한 남자에 혼자 계시오 하니 저는 본래 고향이 전주인데 발을 잘못 들여서 수월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생이라고 자기 밝히고 있죠. 지금은 정읍의 부호 박인상이 첩으로 들어가 있사온데 두 해가 되도록 아직 혈육이 없어서 2달째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좀 별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삼국 유사에 보면은 그 웅족의 이제 그 우두머리였던 여성이 이제 그 환웅천왕과 사이에서 이제 대표 대 대표로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돼, 성혼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 잉태에 관련해서 주원 유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문을 읽어서 잉태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도 만약에 그런 주문 수행 문화에 좀 알았다라면, 상님을 모실 줄 알았다라면 이때 잉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7절에 가보면, 자, 조상신이 참으로 있습니까? 사옥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영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요. 조상신이 참말로 있습니까? 아, 무슨 말씀 있고 말고, 이윽고 밤이 깊으심에 사옥께서 밖에서 밤을 지잘 수 없어 불을 떼지 않은 빈방에 드셨는데 한밤중에 수월이 사옥께서 계신 방으로 들어가 자신을 거둬 주십사 요원하거늘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하고 돌려보내십니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4장 도호를 증산이라 하심. 자, 갱망리에 돌아와 계실 때 시루산에서 큰 소리로 진법주를 읽으시며 공부를 하셨다. 우리가 아는 그 진법주죠. 시루산에서 큰 소나무가 우거지고 학이 수두룩히 날아드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며 스스로 호를 증산이라 주셨다. 그 산 이름도 시루산이니까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증산이라고 하셨죠. 이 증은 시루를 뜻하고 우리 금산사 밑에 있는 금미륵불상 밑에 있는 건 시루잖아요. 시루는 미륵을 상징을 하고 또 상계님의 어떤 그런 천주님, 그 도솔천의 천주님을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시루,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익혀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시루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모든 화기를 다 모아서 최대 이제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 미성숙한 것을 완성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또 이 시루에 들어있다. 10m의 역할이 이 시루에 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증상께서 수년간 갱망내에서 진덕골에 돌아 세미너머를 거쳐 시루산 상봉을 주야로 오르내리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밤새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주문을 읽으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기 두려워했다. 그리고 증상께서 하루는 성보께서 길어오신 물을 동이에 붓고 마당 가운데 집으로 산발 모양의 받침을 만들어, 산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이제 제기 국가 단위 차원의 제사에서 썼던 제기의 형태가 산발 모양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낼 때 썼던 물건인데 그걸 그대로 상님께서 지금 이제 쓰셨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많은 백지에 글 써서 앞에 놓으시고 저녁 내 소리를 내어 천지에 기도하시니라. 기도를 마치심에 글 쓴 종이를 청수 위에서 불사르셔서 청수를 동이째 다 들이켜시니라. 우리가 이제 동학에서 보시다시피 최순 대승사님도 많은 세월 동안 글을 써서 불사르고 그 불사른 그 물을 먹어서 몸이 좋아지더라 하는 내용을 지난 우리가 동경대전이라든지 용담유사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천지 기운을 받는 그런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님께서는 그것을 또 나중에 다른 도전에 보면은 불을 살라서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좋지 않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지금 상님께서 조화권으로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지하는 문화, 소지를 해서 청수를 음복하셨던 문화가 어쨌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증상께서 꽹가리를 치시며 마을을 다니시니 한 번은 허리끈을 풀어서 휙 던지시며 순간 허리끈이 구렁이로 변하더라. 이게 풍물굿을 보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예, 그런 거와 좀 연결돼서 볼 수 있고 21살 때 가족이 잠시 중학리, 오학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대가. 그래서 그 중에 중학, 상학, 중학, 하학 중에 중학리로 이사하시어 사시거늘 마을에서 사는 17살 난 김흥락이 증산을 따르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갱망리에 계실 때 하루는 갓 쪄서 미처 자르지 않은 시루떡을 그냥 손으로 뜯어 잡수시고 술을 드시라고는 강연회. 여기 보면 강연회가 나오고 강기회가 나옵니다. 강연회와 강기회는 둘이 형제예요. 형제고 우리가 도전 66페이지에 보면은 강시문중 이제 계보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다시피 상진님과의 관계는 아저씨뻘이 돼요. 아저씨뻘. 그 도표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강기회, 강연회. 강연회가 자네 담아 드리려 하니 자는 필요 없다 하시고 동이째 들이켜시는지라 연회가 심히 놀라 넋을 놓고 바라보더라. 상님께서는 무해한 장난을 좋아하셨다. 그리고 힘겨루기를 좋아하셨다. 이따금 아저씨뻘 되는 강기회와 심자랑을 하셨는데 그도 역시 기골이 장대한 천하 장사였다. 나라까지가 끝나고 강기회의 집 갱망리, 강씨 집성촌이었겠죠. 갱망리 기회의 집 지붕을 갈 때, 교체를 할 때 기회와 함께 지붕 날개를 마당에서 지붕 위로 던져 올리는 내기를 하니 아주 무겁잖아요. 그걸 이제 던져가지고 지붕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 6절에 기회는 점점 지쳐 이역 마름을 들고 사다리로 올리는데 증상께서는 끝까지 마당에서 던져서 올리시더라. 또 어느 때에는 맷돌에 밑짝의 중쇠를 이로 물어 올리시고 마당에 서서 발로 처마 끝을 차시며 한 팔을 뒤로 하여 땅을 짚고 팔꿈치를 땅에 붙이신 채 장정 12명을 시켜 허리를 힘껏 누르게 하시되 전혀 요동치 않으셨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만 대도 쓰러집니다. 자, 한 번은 김광문이 보니 여러 사람들과 힘겨루기를 하시는데 돌 절구를 머리에 쓰고 상모돌이타더라. 이건 뭐 엄청난 죠. 돌 절구를 머리에 쓰고 상모돌이도 돌리시더라. 증상께 장상하시며 점점 얼굴은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장. 하루는 증상께서 마산, 경남 마산이죠. 마산에 가셨다가 소시적 동무인 강우를 만나시니 강우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말씀하시고 우리 3살 때 만났는데 여든이 된들 일소냐. 아니 어떻게 3살 마산에 사는 친구를 3살 적에 만난 적이 있다 말씀하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도 보면은 다른 동물 찾아보자 하시며 마산의 친구와 함께 함렬에 사는 마산에서 함렬이에요. 이게 익산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증상께서 3살을 만나시고 오늘 다 만났구나 하시고 오랜만에 두 친구와 서로 얼싸안고 기뻐 춤을 추며 회포를 푸시는데 라는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백남신 성도도 이제 백남신이란다. 백봉남 성도도 3살 때 집을 가출을 했잖아요.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예전에 3살 때 막 돌아다니고 잘 그렇게 했는 봐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강우가 말하기를 자네는 어려서부터 우리 서희 놀아도 꼭 자기 꿰만 하지 함께 놀지를 않았네. 산에 가도 상수리를 갖고 공기 받기를 하고 논다는 것이 마음 먹고 나무고 무엇이고 맞추려고만 하더라. 그래서 병경이 맞장구 치면 어찌 자네는 논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랬다. 거미를 잡아서 그놈을 가지고 이줄이 평양으로 갈까 한양으로 갈까. 또 연을 날려도 우리는 가오리 연을 날리는데 자네는 삼각수처럼 삼각수연을 날렸다. 우리는 그 속을 모르겠다. 11절에 사람이 무엇을 배우려면 한 가지를 뚫어지게 배워야지. 할똥말똥 이것 배우다 저것 배우다면 못 쓰는 것이네. 사람 하려면 어렸을 때 했는데, 그러니까 상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 하나가 이제 천지공사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강우와 병용이 그럼 자네는 뭘 배웠나? 나는 천지이치를 배운다네. 자, 강우에게 자네 무엇을 배우는가? 강우가 대답하기를 나는 바람에 날려다닌다네.
병용에게는 자넨 무슨 공부를 하나? 나는 씨름을 배운다네. 여기 보시면 상계님께서는 이게 천지이치를 공부하시고 강우라는 분은 이게 바람을 날려다닌다. 이게 신도 문화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계님께 천지이치를 어디 갔습니까? 여기 천지이치를 배우신다 하셨고 강우라는 분은 바람에 날려다닌다. 이 신도라고 볼 수 있고 병용은 씨름을 배운다. 이게 전쟁사잖아요. 뭐 이게 약간 천지공사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어렸을 때 친구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 뒤로 나오진 않아요. 소개가 안 된 건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반납 골머리만 쳐들고 땅에서만 노니 천지를 모른다네. 네, 그럼 어찌 자네들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셋이서 담소 나눈 뒤에 후일을 기약하고 강우는 바람을 타고 집으로 가고 증상께서도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서 오시더라.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37장 참 신비한 이야기죠. 자, 30장 드디어 이제 상계님의 성혼이 나옵니다. 축주에 보면은 상계님께서 이제 성혼을 이루신 때가 강석환, 양자라고 하는 강석환 선생은 14세 때 이렇게 성혼하셨다고 증언했지만 초판 도전에 체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상임 성수 21세 되는 해에 첫 성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홍계 이름에 여러 매파를 두어 여러 차례 간선했는데 상임께서 매파가 주선한 교수집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그 집안 전체가 스캐닝 되는 거죠. 선대 위에는 어떻게, 그 전체 친족들은 어떻게 되고, 인품은 어떻고, 악습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물건 보듯이 낱낱이 말씀하시니 쉽사리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마음에 드는 머리감을 구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니 혼살길이 막히게 됐더라. 이제 나이가 차서요. 21살이면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거죠. 성부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간선을 너무 까다롭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고 자부의 덕성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이 성부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하셔서 아유, 이렇게 모든 것은 천리에 맡기자. 다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때 꼬시렉이라고 불리는 이 꼬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 이름입니다. 잔매절의 화주였던 정광명화가 일명 꼬시렉이라고 했던 이 꼬시렉이라는 분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잔매사는 남자에서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고 이 축주에 보면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시보살, 전시 부인이라고 불렸고 1900년경에 잔매절을 중창했고 이렇게 1920년경에는 정토사에 칠성각을 세우기도 했다. 머리가 꼬실꼬실해서 꼬시렉이라고 불렀다. 머리가 꼬실꼬실하고 쌍꺼풀 지고 아주 예쁜 얼굴이었다. 키도 후리후리하니 크고 말을 잘했다. 시주를 내서 절을 지을 정도니 옛날로 봐서는 아주 활발한 여자다. 라고 잔매산의 산주였던 은길동의 지역년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꼬시렉이라는 분이 별명이 잔매산 일대를 두루다니며 포교도 하고 시주하면서 고을의 사정에 화나더니 21살 되시는 십여년 늦가을에 마침 하동정시 문진 교수를 중시를 하거늘 성부께서 즉시 호언하고 잡으로 맞이하시니 이름은 치순이요. 이제 이분은 정치순 이분은 뒤에 나오죠. 이분은 1874년생입니다. 상계님과 3살 차이 나고요. 그죠? 1874년생입니다. 상계님과는 3살 차이가 나고요. 나이는 18입인데 몸이 정상이 아니요 성정이 원만치 못하더라. 그의 겨울 한방울 쏟아지는 날 증상께서 부모님들이 순정하여 금구 내주평 정치 가문에 장가드시거늘 처가에서 첫날 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 조용히 신방을 나와 세수하신 뒤 서당으로 가시니 하인들이 밥을 올리더라. 그 집 서당에서 학동도를 가르치신 사도가 비범하여 주위 사람들이 경계를 받으시더라. 자, 이거 보면 금구 내주평에 있는 훈장, 그러니까 이제 서당이 있었던 거죠. 그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장의 역할을 하셨다. 이게 21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도전 1편 67장 메모를 하나 해두십시오. 1편 67장 1절에 보면은 이 21살 때 하셨던 서당을 27살 되시던 해에 다시 또 서당을 여세요. 이제 실제로 이제 가보동혁명 끝나고 나서 잠깐 이렇게 또 맡으시게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자, 이제 정지순 우리 정수부님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진이 원만치 못하더라. 얼굴엔 숱이 얽었고 사팔눈에 다리를 절고 성진이 온순치 못했다. 시부모와 불화가 잦았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종도사님 말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상간번 도전에 소개될 내용의 정수부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정수부님 하면 약간 부정적이고 상임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려고 하고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또 실제로 성부님께서도 이렇게 너희들 안 되겠다 갈라서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소개됐잖아요. 근데 종도사님께서 말씀, 저도 뭐 정확히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종도사님 말씀을 보면은 실제 그런 분이 아니다. 정말 수부로서의 천중고사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전 상간본에서 그려질 우리 정수부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좀 사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38장. 자, 백인수 백봉남, 아니군요. 다음 장이군요. 자, 유서구가 부친과 교분이 깊어 자주 내왕하시는데, 자, 유서구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1편 26장에 보면은, 누가 내일 오는가, 유서구다라고 하는 그 시를 쓰셨잖아요. 그때 유서구입니다. 부친과 교분이 깊어 자주 내왕하시는데, 증상께서 그의 내방을 미리 하시고 주한상을 준비하게 하셨다. 성부께서 이 사실을 서구에 말하되 믿질 않으니, 야, 너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더라. 믿진 않았어요. 22살 되신 임진년 정월 초 1의 날, 음력 1월 7일이죠. 서구가 또 찾아왔거늘 손수 주한상을 차려내시고 말씀하시기를, 설 세기 전에는 공사가 있어 영접하지 못했으니 부집에 대한 예가 아니었습니다. 자, 부집, 아버지의 친구라는 뜻이죠. 웃으며 아우 영학을 불러, 아우야 우리 상기님이 동생입니다. 영학을 불러 안방에 가서 역서 틈에 끼워둔 종이를 가져와라. 역서 틈에 끼워둔 종이를 가져와라 펴보이니 이렇게 또 나오죠. 인인인데 인간방 봉장 필시 류서구다. 그래서 라고 써있는 걸 보고 서구가 놀라 깜짝 놀라게 됐더라.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이때 조부모님의 묘를 시루산 정상에 개장하시니 서구가 수정 울더라. 아까 내장산에 가셔가지고 막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이미 그 점 전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39장. 자, 증상께서 고부 마동에 글방을 차리시고 동나이들의 글을 가르치는 성의가 높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을 하더라. 이때 마을 밖에 나가셨다가 한 달이 건너 마동으로 들어오시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동네가 환해진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청도원 고개에서 명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명리, 우리가 사주 본다고 하죠. 사주가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리를 판단하시니 그 신통하시면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더라. 어떤 사람이 운명을 여쭈매 복채를 내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면 상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대가 돈을 아끼는 거나 내가 재조를 아끼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심이면 기천이다. 네가 마음을 속이면은 하늘을 속이는 것 같다. 네가 복을 받으려고 열어주려고 해도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 중요한 성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심임 기천이다. 자, 40장. 백번나무 성도가 이제 나옵니다. 백인수라고 돼 있죠, 처음에. 백인수는 무자생이다. 1888년생. 무자생으로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맑아 8개월 때부터 신안이 열리기 시작했고, 3살에 이르러서는 만물의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더라. 그래서 이토록 영이 맑고 언어동지가 남달라서 인근 동리의 신동으로 이름이 높건을, 기운이 완전히 열리고 나서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3살 이후로, 이때인가 봐요. 3살 되면 다 걷습니까? 기운이 완전히 열리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3살 이후로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더라. 그때마다 부모가 놀라서 데려다 놓으면, 저는 꼭 찾을 분이 있어요 하면서 집을 또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행여 찾아낼까 싶어 가면까지 쓰며 숨어 다니는 나중에 부모도 지쳐서 찾기를 포기하더라. 나가면은 열흘도 있고 닷새도 있다 오더라. 실제 백인수, 원래는 백인수인데요.
이 백봉남성도, 백인수, 뭐 등등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축주를 보면은 백본남성도의 증언이다. 지금 이 증언되는 내용이 아들인 백복씨의 증언이다. 백본남성도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삼변의 마무리 일꾼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아들인 백복식을 귀해하며 많은 얘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나오는 이제 그 도전 두 번째 판, 이 도전에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백본남성도 강야모 할머니의 어떤 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많은 증언들이 나오게 됐죠. 우리 백본남성도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41장. 인수가 사방을 돌아다닐 때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동냥을 하며 얻어먹기도 했다. 뭐 이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인수를 가엾이 여겨 허를 끄끌 차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에 흐르는 총기를 보고 데려다 기르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천지에서 맑은 영이 내리면서 어떤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신선의 말씀이 들리거늘 저분이 너희 아버지니 가서 배워라. 누군가를 본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처럼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본 거죠. 자, 4절에 인수가 6살이 된 계사년 1893년입니다. 이제 가보노아 혁명 1년 전이죠. 천지 기운이 인도하는 대로 고부까지 가게 되고는 마침내 그곳에서 6살 때입니다. 증산을 뵈니 순간 천지가 광명을 가득 눈뜨고 마주대할 수가 없더라. 기쁜 마음에 인사를 올리려는데 본체만치 않으시고 그냥 걸음을 올리시는데 이에 종중검으로 따르시니 상님께서 야 집에 가라 이놈아 하시며 호통을 치시거늘 인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더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42장 우리가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6살 그리고 상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설피 믿다 되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말아라. 천지에서 서약을 했으면 정심정도로 믿어나가야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허영떨고 훔쳐먹고 그러면 천주에서 벌을 더 준다.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한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도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사실 우리 8편 103장에 있는 서자는 원천지 지하이니 유기서하고 입도할 때 그 서원을 읽잖아요. 배천지하면 즉수원문의 기문이 난성이다. 천지에 원하는 서약을 했는데 그거를 저버리면은 아무리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큰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또 이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입도를 할 때 이 성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게 6살짜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난다. 내가 뭐 죄를 짓다가도 아유 나도 그냥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가족 죽이고 자기 마지막에 자살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줘 하지만 천생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런 성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죽을 마음으로 좀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장. 자, 이제 갑오년이 됐습니다. 갑오년은 도기 24년 상기님께서 24살 되시던 해예요. 성수가. 동골사람 전명숙이 보고간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신도들을 모아 고부에서 난을 일으키니 세상이 들끓더라. 지금 전명숙 그 장군과 지금 상기님과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납니다. 16살. 자, 일찍이 전명숙은 십여 년부터 3년간 서울을 오르내리며 흥성대원군을 만나려 했더니 이제 그 집에 취객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죠. 축제에 좀 이따 보고요. 전명숙의 뜻을 물은즉 대원군이 제 흉중에 내 마음속에 품은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게 보고간민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거절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명장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나 일찍부터 교분이 있으시더니 16살이죠. 가보년의 하루는 명수 찾아와 말하기를 내가 민생을 위해서 한번 거사려니 좀 도와주시오. 상님께서 이롭지 못함을 하시고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다. 동학혁명군이 우리가 60만이라고 합니다. 그 60만 중에서 거의 절반이 사실 죽었다고 우리가 전사를 한 거죠.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대가 안 되면 나 혼자 하겠다. 자, 9절. 혁명이란 깊은 한을 품고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 지진인즉 동방 조선 민중의 망고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 나온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학이 되었다. 그래서 상님께서 동세는 최순이 맡고 혹은 전명숙 장군이 맡고 나는 정세를 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동학혁명으로부터 우리가 이 동아시아가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격동기에 들어가고 현대사로 근대사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상님께서 후천개벽을 알리는 이 큰 난의 대세를 지켜보고 계셨으니 이때 상님의 성수는 24시오. 이때 증산이라고만 돼 있는 것은 이제 왜 이런 데 보면 도전해 보면 상제님이 왜 증산이라고 해놨냐. 이것은 상님께서 이 편에 가서 대도통을 하시기 전에 상님 아이덴티티를 밝히시기 전에 기 때문에 그냥 증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명숙은 40살에 백이한사였다. 그래서 이 혁명은 정월, 그 다음에 3월 무장기포, 9월에 전체 대봉기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가지고 가보동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되어 있고요. 축주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명숙은 김영왕이 3년 전부터 흥성대원군 문화에 출입을 했었다. 벼슬의 뜻이 없었다. 그것은 이제 3년간 대세를 본 거죠. 자기가 이제 이미 아버지에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전명숙 장군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만석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지러 갔다가 맞아가지고 돌아가게 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보고간민의 기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천도교 창건사에 이런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자, 4절 일단 축주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9절의 축주를 보면 동학혁명, 동학의 바탕에는 종교적인 요소와 농민전쟁 요소가 동시에 깔려 있어서 논제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신년의 최종 대신사가 상님께서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선포한 동학의 주제는 본래 시천주다. 모든 궁극의 시련이 동학의 모든 시련은 상김 강세와 상김 무국대도의 출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발전을 했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동학 혁명 자체가 또 동학을 알리게 되는 또 그런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폭제가 됩니다. 혁명이란 본래 이전의 책을 뒤집는 변형의 뜻인데 동학은 그 주제가 선천의 후천으로 시명이 바뀌는 것이며 선천 인류사의 생장 과정을 마치고 성숙과 통일의 후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천지에서 인간과 신명의 시종자를 추리는 서신사명의 명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천도혁명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치인 측면의 혁명이 아니라 천도혁명. 그리고 우리가 신교총화나 이런 데 뭐라고 합니까? 신학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4장. 자, 가보동학 혁명 발발. 가보년 정월에 고봉수 조병갑의 약정에 토색질에 붕괴한 농민들이 전명숙을 두령을 해서 배들평의 말목장터, 이건 2평이죠. 고부 가난을 점령한 농민군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원승의 근원인 만석부를 헐어버리더라. 만석부는 뭐 아시다시피 원래 물을 가두는 보가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물 흐르는 아래에다가 또 볼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만들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또 세금을 걷고 아주 엄청나게 진짜 돈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만석부 사건이죠. 이에 조정에서는 쫓겨난 조병갑의 후임으로 박원명을 새로이 고봉수로 임명하거늘 박원명이 이렇게 근데 잘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잘 이렇게 선취를 베푸니까. 그런데 이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본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동학교도들을 반란의 주모자로 잡고 대검거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 없는 농민들 구타하고 부녀자를 감금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자. 그렇게 되는 계기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 여기 축주를 한번 있으면 보겠습니다. 44장 없네요. 45장. 이때 증상께서 본댁을 떠나 계신 지 오랜지라. 성모께서 이때가 상김 탕항하신 곳은 증상께서 본댁이라고 했잖아요. 본댁은 어딥니까? 우동면 갱망리, 지금 이제 상김 탕항하신 곳인데 바로 그 옆에 시루산을 넘어가면 바로 거기가 황토현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고, 그게 넓은 뻘이 황토현입니다. 거기서 황토현 대전투가 벌어진 곳인데 아주 이렇게 그 뜨거운 곳이죠. 가보동 혁명의 어떤 그런 이 성지가 이 정읍이잖아요. 성모께서 흉흉한 시국에 아들의 안부를 알 길이 없어 노심초사하시니 유덕안이 성부의 당부로, 유덕안은 상계임과 이제 필부라고 그랬잖아요.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당신은 동학군에 오신다면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 죽이던 때라. 의관을 갖추고 출발했지만은 강신리에 이르렀을 때 동학군들 잡아가던 관군이 덕안을, 야 이놈도 동학군이다 하고 이제 전주 용머리고개 형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잡아 죽이던 때니까 이제 바로 죽게 생긴 거죠. 이때 마침 저수를 지나는데 끌려가던 사람이 어차피 죽을 모습 아예 여기서 빠져 죽자 하면서 물로 뛰어가로는 여러 명이 이제 줄줄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각기 묶여 있어서 깊이 빠지지 않은지라 나머지 사람들이 건졌는데 다시 형장으로 갔더라. 이 증언이 생생하다는 이야기죠. 7절에 어느 주막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게 되자 덕안이 참담한 심정으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찾아가리니 좀 맡아주시오 하고 도포를 건네주니 주인이 허락을 했다. 전주 형장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 모두 차명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차명되고 있는 거죠. 마침내 덕안의 차례가 됐는데 목이 막 베일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이 치더니 전주신이 아득해지더랍니다. 한참 후에 딱 제가 차려보니까는 밤은 깊어가지고 캄캄한데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짙은 어둠 속에서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더라. 이거 사실 이게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시체들이 가득한 주변에 어두운 밤 속에 나 혼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이제 트라우마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11절에 덕안이 손을 묶인 채 피비린내 나는 성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형장을 헤매며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하다가 손발도 묶여 있으니까 12절에 문득 먼 곳에 비치는 불빛을 따라 지친 몸을 입고 가니 어느새 날이 새기 시작하는지라. 그러니까 멀리서 불빛이 비쳐가지고 가보니까 그 따라가는 거죠. 뭔가 위치는 안 나고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불빛은 간대없고 정박한 산중이더라. 정신을 수습해서 도포를 맡긴 주막에 찾아가니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덕안 행색을 보고 이런 놈은 잡아넘겨야 한다 하니까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은 이 속에 살아난 천원을 타고난 사람이니 손대지 마라. 너희들도 화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에 덕안이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승을 풀고 도포를 찾아 재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때 덕안 호랑이가 불빛을 비춰 살아난 건 줄 알았는데 상계님께서 이제 갱망리 오셔가지고 이제 유덕안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다시 덕안이 말씀하시기를 험한 시절에 위급한 일을 당하여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때 상계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6장. 자, 무장기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포죠.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군은 백산으로 본진을 옮기고 전명숙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아중, 김계남 이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두었던 거죠. 아마 차치구 장군도 이때 같이 참여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황토현의 첫 번째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라도 가면과 황토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 탕강하신 거 바로 산 너머예요. 시루산 너머예요. 이때 강삼리에 사는 16살 소년 문남용이 문남용과 정읍에 사는 15살 소년 차경석이 각기 접주인 중현과 아버지 차축을 따라서 전도에 참가했다. 지금 이제 사실 가보동학 혁명에 참가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임 따랐던 분들 중에서는요. 그것이 이제 사실 1904년에 뭐 시천교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학의 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905년에 이제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어떤 신앙적 회의가 생기면서 1907년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상임 신앙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문공유 성도, 차경수 성도, 또 뭐 그 당시 잠시 신앙을 했던 누굽니까? 박공우 성도, 김경학 성도, 또 태모님도 이렇게 차치구 그 이숙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그 천도교를 믿었잖아요.
믿으셨죠?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 축조 한번 보겠습니다. 문단명과 차경석 두 사람은 집안의 영향으로 동학을 신앙하면서 각기 동학 지역회장과 전북 총대 등 최고 간부를 역임하며 정민연의 상임 도문에 들어 핵심 간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단명이 황토현 전투에 참여한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이렇게 해가 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생불이 들어온다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남명이 보니 키가 큰 장정 하나가 어린아이를 업고 들어와 자리에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채, 애기 장군이죠 지금. 여기저기 수군거리기를 신인이라 5세동이다. 5살이더라. 5살 아니다. 신인인데 5살이더라. 근데 남명이 보니까 5살은 아니고 한 7살 돼 보이더라. 아, 정확한 거죠. 이 분이 누구냐? 이 미스테리가 뒤에 풀리는데요. 동학 간부들이 오세동 앞에 과자를 놓고 드십시오 하며 예를 다하여 모시되 오세동은 말이 없군을. 생각해보시죠. 전쟁터인데 막 지금 과자를 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은 좋게 안 본 거죠. 누가 비웃으며 아니 산 부처라더니 벙어리를 데려왔나? 이렇게 비웃는 거죠. 얼마 후에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온 장정이 묻기를 진중에 총든 병사가 몇이냐? 하대랍니다. 그 사람이 대장에게 물어 오세동이 전하거늘 좌중을 향해 호령하기를 총든 군사는 모두 모여라 하고 지피를 들어라 하시더니 남용을 가리켜 먹을 가게 하더라. 이것도 뭐 도와의 인연인가 봐요. 이에 오세동이 총든 군사의 숫자대로 손바닥만한 종이에 풀을 청자 비슷한 글 써서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며 말하기를 너는 이걸 잃어버리면 죽는다 하더니 하나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오세동이 이것저것 일일이 지시하니 동학군이 그의 명에 따라 산을 둘러가며 잔솔가지와 이불보와 치마를 뜯어 중간중간 진을 치는 거죠. 이렇게 사람 있는 것처럼. 밤새 간간히 관군을 총해 총을 쏘며 신경전을 벌이매 관군이 이불보 등 동학군 오히려 총을 쏘아대거늘 그 틈에 동학군이 관군의 짐을 기습해서 대승을 얻었다. 이후 남령이 노인들에게 얘기 들으니 진격하는 동학군 머리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유이 날고 있더라. 지금 또 하이 나왔어요. 백로. 이런 소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토사였던 홍계운 이 동학군의 귀화를 회유하도록 각 읍에 보낸 공문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 부적을 붙이고 있으면 칼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하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이를 신인이라 부르며 모든 패널을 제거해준다고 꾸며서 악독한 무리가 함부로 날뛰게 하며 시끄럽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신인이라 불렀다. 오세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자 48장 전투가 끝나자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왔던 장정이 말하기를 10세가 안 된다는 아이는 전쟁은 불가하다. 이제 이겼지만은 이게 단편적이라는 거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가자. 자, 때는 언제입니까? 동학군의 승리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니 오세동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글을 써줬는데 남명은 앞구절만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화로태동 화처다. 화로태동 화처자다다. 화처자다. 남이 그 글을 보고 뜻을 짐작하면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축조에 있습니다. 이제 꽃은 지려하나 아직 콩과 벼가 다 여물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지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때가 맞지 않아서 콩과 벼가 익지를 못했다. 때가 아직 익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되었지만은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용도 문남용 이 문공승성도 대단한 것이 이 글을 보고 동학군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하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저렇게 돌을 좀 닦아봐야겠다 하는 구도의 의지가 마음속에 요동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49장 동학군이 황토현에서 멀지 않은 도마다리 야산에 진을 치니 인근 갱만리 사람들이 동학군과 강군의 격돌로 인한 폐해를 염려하나 성부께서 워낙 힘이 장사로 알려져 있어서 또 상계님도 이제 신이 하심을 아니까 이 황토마루 넘어 갱만리 부근은 근접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황토현 전투는 이루어졌지만 그 산을 넘어서 황토마루 넘어서 갱만리로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 모두 다 건들진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또 이제 신명의 의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림의 집안은 그런 어떤 동학 혁명으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4월 7일 동학혁명군이 황토 대승 거두고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유명한 여기 이제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한 평을 차례로 점령하니 사이가 하늘 찌르고, 이제 두 번째 큰 전투, 장성 황룡천 전투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장태, 그 차영송도 그 부인, 차영송도의 부인의 아버지가 이제 장인어른이 이장태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동학혁명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제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때 장태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때 대성을 거두게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룡 전투에서 초토사 홍계운이 이끄는 광군을 대파하고 북으로 전주를 향해 진격하니 광군이 우리 광군만으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청국군을 이렇게 차병을 조정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청국과 일본은 조선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예시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등방문이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국과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아니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이제 그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런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 손대지 말자, 한쪽이 확실히 이전에 손대지 말자, 이렇게 서로 텐진조약인가 협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고 청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일본이 이등방문, 이 이등방문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렇게 정한론의 거두, 이죠. 유학파 출신에서 이렇게 그 메이지 유신의 그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총리를 맡으면서 지금 이제 아주 조선의 발판으로, 만주로,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작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동학군이 27일 전주를 점령하니 무혈 입성이죠. 싸우지 않고 논란 조정에서는 마침내 청해 차병을 요청하고, 청국군은 아산으로 들어오고, 엿보던 일본군은 4,000여의 병력을 이끌고 인천의 삼중함에 삼천리 강토에 짙은 전운이 감돌더라.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렇게 다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터가 되겠다 싶어서 서로 협약을 해서 화약을 맺죠. 평화로운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이서 말하는 직강소도 설치되고 이렇게 좀 좋게 됐는데, 해산을 한 거예요, 동학군이. 근데 조정에서는 양국을 동시에 철병을 요청하고 청 또한 일본에 동시 철군을 요청했지만은 일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선의 내정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거부를 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 7월 달에 이제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가보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따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알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동학일에 정리를 하는 시간에 또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전에 갑신정변이 터지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했던 거는 이제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상께서 천하가 날로 그릇되어감을 근심하시고 광구창세의 뜻을 품으시더라. 이해 5월에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찾아와 천지의 현기와 세계 대세의 비밀이 논하시더라 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에 대한 이제 또 궁금함이 우리가 제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아까 말했던 1895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아까 말했던 텐진 조약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얘기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동학군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분량이 많아서 51장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